자, 그러면은 일단 교재는 178페이지 4번 문제 한번 펴볼까? 그래서 일단 자, 쌤 여기 보기 읽기 전에 작가 소개 좀 할게요. 일단 여기 김성옥 작가 여러분 좀 주목해야 돼. 이 양반 지금 평가원에 3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내신할 때는 우리 서울 1964년 겨울 뭐 안과 나와 산에 나와가지고 그렇지 뭐 되게 이제 익명성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되게 단절된 소통의 단절 이런 모습들 보여줬던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진기행이라고 해가지고 무진지 안개가 자욱한 그런 마을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현대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좀 이제 방향성이 좀 없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작품들. 내가 왜 이런 작품들 다 소개했냐면 자 뭐 역사라는 작품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뭐 익스큐즈 하고 요 두 작품하고 지금 이제 읽을 여기 있는 차나 한 잔이라는 작품이 시대적 배경이 흡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기 나왔듯이 1960년대 작품들이거든. 그래서 1960년대 하면 이제 우리가 일단 막 산업화로 진입하던 시기란 말이야. 정부 주도 하에. 여기는 지금 차나 한 잔 포함해서 이런 작품들 전부 다 지금 보면은 자 아마 요 지금 소설 읽어온 친구들 아시겠지만은 되게 지금 어때? 좀 삭막하고 비정해진 그지 현대사회를 지금 이제 표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아까 쌤이 이제 서울 1964년 겨울학과 살짝은 뭐 이제 그 줄거리 말씀드렸는데 안과 나와 사내가 만나는데 그렇지 그 이제 사내라는 인물이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다가 팔고 돈을 받아. 그래서 막 그런 어떤 죄책감 속에서 그 돈을 다 쓰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저 그냥 뭐 한다고 그냥 뭐 별다른 깊은 어떤 이제 공감 없이 그지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그 어떤 형식적인 반응들밖에 없더라는 거지. 그리고 여관에 가서 그지 함께 또 오늘 밤 좀 같이 지냅시다라고 하는데 뭐 한다고 우리가 같이 같은 방에서 잘 이유는 없잖아요. 각자 방 쓰고 그냥 각자 잡시다 라고 한단 말이야.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깨보니까 사내는 자살해 있다. 그지? 그러니까 파편화되고 이 단절된 그리고 삭막해진 어떤 현대사회 어떤 모습들을 잘 다룬 작가예요.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요 1964년 겨울을 쉴 때 수능이나 평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 무진기행, 역사 그리고 뭐 안개라는 수필이 한 편 있는데 얘네들은 수능에 수능 평가원에 나온 적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차나 한 잔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좀 해요. 만약에 별 3개짜리로 평가를 한다면은 한 1개 반이나 2개 정도 될 정도로 좀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전 어떤 전통적이고 그치 또 인정이 넘쳤던 그런 사회로부터 이제 좀 비정하고 삭막한 현대 그치? 산업화 속에서 그치 사람들의 인식이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사실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도 하나 해야 되는 도식이 바로 뭐야? 자, 정신적인 가치관보다는 뭐가? 그래, 물질적 가치관이 좀 더 중시가 되는 거지, 팽배한. 그런 사회의 어떤 변모를 또 보여주는 작품이란 말이지. 전형적인 그런 작품. 어쨌든 이 작품 속에서 자, 등장하는 주인공 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라는 인물의 직업은 만화가 신문에 만화를 연재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데 사실 이 만화를 그리는 직업이 196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그렇지 또는 생산적인 측면에서나 효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직업이에요. 물론 뭐 지금이야 만화가 출신들 이 방송인들 많잖아 잘 나가잖아. 근데 60년대 사회와 연결시켰을 때 이 만화가는 사실 생산적 측면에서 그 효용이 그 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았단 말이지. 그치? 이 사회에서의 쓸모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인물. 그래서 이 인물은 결국 지문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도태되고 밀려나게 됩니다. 그치? 그럼 결국 이제 이 그라는 인물이 가지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또는 불확실성 같은 것들 있지. 물론 자신의 지위 자리가 확고해서 이런 어떤 불안이나 불확실성을 지운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당시 어떤 민중들은 이런 불안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이제 현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살기는 힘든 어떤 이제 현실로 변해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장면이 크게 3가지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자, 중략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장면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신문사의 이 문화부장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연재의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은데 자, 그 사람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 그치? 그래서 자, 문화부장과의 대화. 자, 그 다음에 중략 이후 장면은 어쨌든 문화부장과 막 대화를 하는 그 장면 그 다음에 중략 부분에서
원래 다 이제 연재하는 신문사에서 결국 이제 해고당한 어떤 결말을 맞이하거든. 그러면서 자기 선배인 이제 말하고 김 선생을 찾아가면서 이제 또 이제 자기 이제 이야기 또 하소연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한 잔 먹고 집에 와서 아내가 이제 또 그를 달래주는 그런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거야. 이제 자 보기 한번. 자 1960년대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시 한 번 더 정신보다 물질이 우선시되던, 자, 그래서 경제적 효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들, 여기서 말하는 일은 결국 이제 우리 그의 직업이 만화 그리는 일 같은 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가 밀려 도태되거나 배제된단 말이지. 해고당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류를 읽지,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실함만으로는 온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뭐한 불안정한, 그치? 또는 불확실한 그런 어떤 처지가 되고 말하는, 그치? 곤궁한 처지가 된 것, 이거. 그래서 또한 인정과 배려로 맺어진 전통적 인간관계는 결국 이제 뭐로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현대적 인간성으로 이제 나아간단 말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이고 그래도 네가 우리 신문사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조금 더 기회, 그런 거 없어. 어이 김씨, 당신 그림이 만화가 인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문사에서 더 이상 연재 못 하겠습니다. 그만 그리세요. 뭐 이래버린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전통적 인간관과의 이 결별을 통해 새로운 현대적 인간성을 추구하는. 자, 그 과정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결국 이제 뭐 하게 된다고? 불안식.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그죠? 하루하루를 그치 힘들게 살아가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인물로 상정되어 있다. 근데 그게 여기 말하는 그라는 인물뿐만 아니고 당대를 살아가던 인물들 대부분이 그랬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당시 어떤 현대인들의 인식을 그치? 자,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그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한번 가볼까? 175페이지.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는 설삭기 때문에 일찍 잠이 깨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설삭기라는 게 설사의 기운이잖아요, 그지? 어서 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 왜 그러냐면, 왜 배가 아프냐면은 밑에 5줄만 좀 내려와 보세요. 자, 4줄만 내려와 보세요. 이게 지금 바로 그 이유를 심리의 긴장 상태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제 그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어. 그래서 말하는 심리의 긴장 상태란 다시 한번 그 이유가 또 뭐다? 자신의 지금 연재 만화가 요 며칠 동안 신문에서 빠져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거 이제 우리가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하나 그랬지? 되게 뭔가 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막 배가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막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이제 그냥 단순하게 병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렸던 그라는 것이 당시 어떤 이제 본질에서 벗어난, 효용에서 벗어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도태되고 밀려나는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불안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던 불안심리. 자, 175페이지. 자, 그래서 어쨌든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자,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았는데 배가 계속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대. 그래서 휴지를 들고 화장실 갔는데 어제 먹은 이제 이 설사약이, 그치, 배를 좀 진정시키는 약이 효과를 내지 못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자기 배 아픔을 내 생각을 해봤더니 과식을 했다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거나 없어. 그치? 자, 없는데, 자, 그렇다면 결국 이유는 하나 아니냐. 그래서 자, 결국 이제 자, 신문에서 자기 연재 만화가 요 며칠 동안 있다 없이 빠져 있다는 거지. 정신적인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는 나쁜 예감으로 자, 불안 역시 펼쳐주시고요. 불안에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 그지?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이제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재미가 없었던 것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그날분의 만화, 다시 만화 요거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다시 1960년대 산업화 시대에서 만화라는 것은 효용이 가치가 떨어지는 행위라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만화라는 것은 인덱스가 매겨져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거지. 효용의 관점에서는 그 가치가 그치 아주 낮은, 결국 도태되고 배제될 수밖에 없는 일을 그치? 우리 그는 하고 있다는 거야. 자, 어쨌든 그런 만화를 그려가지고 가면, 자, 문화부장, 신문사 문화부장은 여느 때와 똑같은 태도로 만화를 받아서 여느 때와 똑같이 그것을 열심히 읽고 여느 때와 똑같이 아주 우스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이고 껄껄거리고 나서 좋습니다, 아주 걸작입니다 라고 하는데, 요 멘트도 쌤이 노란색 꺽쇠 친 거 있지, 그치? 확인해 주셔야 돼. 자, 지금 문장 구조 반복을 통해서 그치? 이 문화부장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여느 때라는 표현이 결국 뭐야? 매번 똑같은 그런 반응이었다는 거야. 반복되는 거지? 자, 이런 지금 반응이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을 지금 그는 계속해서 몇 차례나 수차례 봤을 건 아니야. 어느 정도는 여기서 뭐가 느껴진다고? 그래, 문화부장의 어떤 의도라든지 생각이 읽어진다는 거지. 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문화부장의 태도에 다분히 뭐가? 과장이 섞인 것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거야. 아, 이 사람이 그냥 내 앞에서, 내 그림에 대해서 그지? 그냥 형식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구나. 라고 그지? 어느 정도 인식을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겨우 안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형식적인 걸 알면서도 안심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 부장님 제 만화가 어떠면 어떻다라고 직접적으로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냥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 보였으니까 그래도 내일은 실리겠지. 그지? 그래,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지? 나는 일말의 또 작은 희망, 그지? 또는 안심들,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소시민적인 태도라고. 맞아? 그러니까 자기 어떤 입지, 지위에 대해서 그죠? 되게 불안하니까. 그보다 높은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한마디 못 하는 거지? 그것도 이제 소시민적인, 속물적인 모습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는, 자, 그럼, 오늘 치가 빠졌더라고요, 부장님. 이렇게 막 슬쩍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문화부장은 안경 벗어서 양복 깃에 닦으면서, 그거는 그 기사가 폭주해서 그럽니다. 즉, 실 기사가 많아서 만화를 실을 칸이 부족했다. 이런 뜻인데, 근데 그 이유는 요 이유는 사실 우리는 알아요. 핑계입니다. 핑계. 그치? 왜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60년대 사회에서 만화라는 것은 그치? 효용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치? 실을 만한 그치? 굳이 정말로 인기가 인기가 너무 넘쳐서 그치? 신문에 부수가 많이 팔리지 않는 이상 만화 가지고 돈을 버는 신문사는 없다 이것이. 그지? 봐봐. 라고 간단히 대답. 그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 왜? 소시민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안심시켜 가면서 계속 마음에 합리화해가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껄껄껄 웃었으니까. 그래도 좀 폭주 기사가 많았다고 하니까. 괜찮을 거야. 하면서 데스크 위에 흐트러져 있는 경쟁지들과 일본에서 온 신문들 그리고 통신사에서 배달된 뮤인물들을 대강 훑어보고 나서 나오는 것이었고 그 다음날 또 신문 보면 자기의 이 만화는 실렸다 안 실렸다? 안 실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도 기사 폭주 때문일까 하고 문화면을 살펴보면 딱히 그렇게 중요한 기사는 실려있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다면 그건 만화가 꼬박꼬박 나올 때 한 번도 기사 폭주가 없었단 말인가 하는 이제 의혹도 생기게 돼.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이제 여러 차례 되다 보니까 그렇지 자신에 대한 처지라든지 그리고 이 문화부장의 어떤 반응에 대한 어떤 의심들. 그래서 문화부장의 말이 진심이 아니었구나, 거짓말이었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지. 그런 장면들. 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항의는 항의는 못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 이런 장면들이야말로 소시민적인 인물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어쨌든, 문화부장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보였던 반응은 되게 불안한 자신의 어떤 입지, 처지들, 그치? 그 다음에 소시민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 맞지?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줄거리 가보면은, 역시 여기서 말한 예감이란 아까 우리가 눈치챘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처럼 역시 아니나 다를까 결국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한다. 맞지? 자, 근데 이때 이 문화부장이 해고를 하고 나서 뭐 하냐면은 그에게 차나 한잔 하자며 그 다방 데려가서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 차나 한잔 이거 펼쳐볼래? 제목에 차나 한잔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차나 한잔 먹자 합시다 나중에. 또는 우리 밥이나 함께 합시다 하면은 대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인사치레로 하는 거지. 그래도 좀 정이 묻어나는 그런 어떤 인사였다고. 근데 이 작품에서는 인정이라든지 그렇지 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시 한번 더 삭막하고 비정한 그리고 좀 매정한 그런 어떤 이제 세태를 반영하는 이제 표현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차나 한 잔이라는 의미 다시 한번 더 뒤에 나올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해고당했기 때문에 다른 신문사의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가지만은 그곳에서도 거절당하는데 그곳에서 거절당할 때는 조금 이제 팩트를 좀 이제 팩트 폭행을 좀 당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중간에 지금 이제 거절당했다라는 거지. 다른 신문사로 갔는데 거절당했다.
라는 경험이 지금 이렇게 상 딸려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그 경험은 김 선생이라는 선배와의 대화에서 또 드러나니까요. 확인해 볼 거고. 자, 어쨌든 거절당한 이후에 김 선생이 찾아가서 김 선생과 한 잔 때리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자, 제가 군대 있을 때 말입니다. 하고 그가 말해. 남들은 제가 정훈으로 떨어졌다고 부러워했거든요. 자, 정훈 요거 물결 한번 쳐볼래? 지금 노란색으로 물결을 쳤는데 정훈이라고 하면 이제 정훈 파트가 군대에서 안보교육 내지는 뭐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뭐 그런 거야. 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뭐 그런 것도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되게 보면 우리가 군인하면 뭐 총칼 들고 그치, 뭐 이렇게 사격하고 뭐 폭탄, 뭐 수류탄 던지고 탱크 몰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 근데 정훈이라고 하면 되게 뭐 하는 거라고. 사실 이 군인의 본질에는 좀 이제 물론 필요하지만 군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보도 자료 챙기고 뭐 교육 자료 챙기고 뭐 이런 거니까. 자, 내가 왜 이렇게 좀 표현했냐면은 이 그라는 인물은 지금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군인 시절부터도 이 사회에서 또는 그 이제 이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야. 자, 봐. 편할 거라는 거죠. 남들이 이제 내가 막 이제 부러워했거든, 나를. 그렇지만 정말이에요. 총대를 쥐지 않았으니까. 총대라는 것에 빨간색 물결 쳤어요. 이게 바로 군대라는 사회 내에서는 뭐에? 본질에 해당하는 거거든. 군인하면 총칼 든 거 생각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 그런데 자기는 이런 얘기. 군인 기분이 안 났다 이거지. 나는 정훈으로 떨어졌으니까 총칼을 안 들거든. 맞아? 그러니까 본질에서 밀려나는 일밖에 안 했다는 거야. 자, 봐봐. 그는 취하는 것을 느끼면 말했어. 자, 그리고 그때 총대를 맨 자, 또는 쥔 사람들이 지금은 안정된 직장. 즉 뭐야? 그때 군대에서조차 본질적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사회에 나와서도 본질적인 어떤 직장,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군대에서조차 본질에서 벗어난 일을 했던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다? 항상 만화만 그리고 있다. 이제 자신의 처지를 아주 비관적으로 그리고 자조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만화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60년대 산업화 현실에서는 그렇지 효용이 떨어지는. 자, 그래서 어쨌든 남들은 편하려니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뭐하다고. 그런 지금 자 만화와 같은 게 본질에서 벗어난 일은 이 사회에서 불안과 그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럴까 하고 김 선생이 그지 선배가 뭐 맞장구 쳐주니까. 그랬더니 이제 요거는 뒤에서 자 아마도 이제 술집에서 다른 어떤 테이블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여기서도 뭐 사는 얘기 하나 봐요. 소리 없으면 말이야. 그들이 뒤쪽에 앉은 패들이 하나가 소리쳤어. 인생이란 말이야. 또 나오시는 저 소리 또 듣기 싫어. 얘 술 끊어야겠어. 누가 소리쳤대. 어쨌든 간에 뒤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큰 다운표제 밑에 두 번째 줄에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라고. 자 이 문화부장은 기존 신문사 문화부장이 아니고 중략 부분에 나왔던 그 다른 신문사 문화부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 다른 신문사 문화부장이 저더러 차나 한 잔. 그 차나 한 잔은 자 그 첫 번째 기존 신문사와의 이제 이 문화부장과의 차나 한 잔에서는 이게 뭐였다고? 해고. 이제 두 번째로 자 아마 우리 그 중략 부분 줄거 이미 나와서 알아요. 두 번째 차나 한 잔 다른 신문사 문화부장과의 한 잔은 이게 뭐였다고? 결국 취업 거절. 아니, 이라는 결국 이제 삭막해진, 그지? 비정해진, 매정해진. 어쨌든 모든 경제적인 물질적 관점으로 상대를 어떤 뭔가를 평가하는, 판단하는 그런 사회 세태가 되고 말았다. 이해되나? 그래서 어쨌든 하더군요. 하고 그는 속으로는 자기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그렇지? 그래.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이니까, 그렇지? 자, 기존이 아니고 중략 이후에 다른 신문사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계속 갈게. 자, 그래서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웃기는 사람, 이 사람 웃기는 방법을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꼭 만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요거는 자, 사실은 우리 지금 자 그 다른 신문사 문화부장이 사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에게 사실 이제 이 팩트를 좀 지적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기존 신문사에서 만화 연재가 안 됐던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유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화의 패턴이 또는 어떤 내용의 그치 뭐야 단순 그치 또는 반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흥미를 끌지 못하는 거였나 봐. 그래서 아마 이제 연재가 안 됐고 재계약이 안 됐겠지 그치 어쨌든 자 아니다 자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누나를 불안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쨌든 그 이제 문화부장이
생김새를 묘사한 편인 거고, 비유. 자, 차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가 작달막한, 이 문화부장. 날 무척 무한하게 해줬지라고 해서, 그치? 그러니까 팩트의 지적에 대해서, 그치? 자, 그는 무한하다라는 것이 반응을 지금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을 거야. 자기 말하가 어느 정도는, 그치? 좀 반복되고 좀 단순화된 패턴이라는 거. 근데 다른 신문사 취직을 하려니까 다른 신문사 입장에서, 그치? 너희 신문사, 네 원래 그 신문사 그 만화 봤었는데 그 만화가 어떻게 팔리겠니? 사람을 끼는 거 몇 가지 가지고, 그치? 매번 똑같이 그렇게 그리면 금방 흥미 떨어져. 이 말은 곧 뭐다? 우리 신문사에선 취업이 안 돼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곧 자기는 뭐다? 그 취업 부탁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어쨌든 자기네 사장이 얼른 대줘달라는 기도를 하라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자, 하고 근데 딱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제가 그만 얘기하잖아요.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소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자신의 처지가 되게 정말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더군다나 지금 해고당한 상황에서 제 취직도 잘 안 되니까 선배한테 지금 막 이렇게 털어놓는 장면이고. 자, 어쨌든 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자, 차나 한 잔. 그래서 일종의 축하다. 자,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자, 봐봐. 자, 그는 술을 많이 먹어서 혀가 잘 돌지 않았어.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은 다 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났다라는 거. 그는 술을 한 모금 꿀쩍 마셨고,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가 헤헤헤라고 이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이건 낙관적이죠, 김 선생님? 그는 김 선생이 방금 전에 술잔에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고,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내가 왜 그거 놓고 바로 얘기하느냐면, 바로 요거하고 보고 있어요. 차나 한 잔. 그것은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자, 일종의 추파하고 따뜻한 비극하고, 그치? 호응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회색빛 도시는 되게 좀 삭막하고 암담한 그런 현실을 가리키는 색채어일 것이고, 그리고 따뜻한 비극은 우리가 이걸 만약에 시에서 봤다면 역설적이라고 했을 거예요. 소설이니까 소설, 문학이니까 이것도 역설이라고 표현할게요. 역설적인 표현인데, 왜 따뜻한 비극이냐? 차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뜻한 걸 떠올린단 말이야, 그치? 하지만 그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우리는 뭘 당해? 해고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제당하고, 그치? 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삭막해져 버린, 즉, 어디? 자, 전통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물질적인, 그치? 현대적인 가치관으로 어떤 변모를 보여주는 소재가 바로 차나 한 잔. 그치? 요 표현 아니냐, 이겁니다. 이해되니? 다시 한 번 더. 삭막하고 비정한 현실. 자, 그래서 이런 일종의 축파를 던진다라는 게 사실은 말장난한다 이거거든요. 차나 한 잔 먹자 해놓고는 사실은 뭐야? 따뜻한 인정에, 따뜻한 어떤 이제 안부의 말을 나누는 게 아니고 내정하게 이제 내쳐지는 그런 어떤 사회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축파와 도시의 따뜻한 비극,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아시겠습니까? 하고, 그죠? 자신이 지금 이제 이 현실에서 당한 어떤 이제 이 대우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고시키면서 차라리, 그치? 차라도 한 잔 나누는 이 인정, 동양적이니 특히 한국적인 미담 아닙니다. 라고, 그치? 그러니까 해고시키면서 차라로 나눈 이 인정이 바로 따뜻한 비극 아니냐. 그치? 비극이라는 게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아니, 인정이라는 게 따뜻함에 해당할 것이고. 맞지?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 이해되니?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지금 서울 1964년 겨울 무진기에 다음에 차나 한 잔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 그랬지? 별 2개짜리. 자, 어쨌든, 그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그래, 김 선생이 선배가 좀 이제, 좀 위로를 좀 해주는 거야. 열심히 그리고 있게 기다리면 또 뭔가 생길 테지. 그러니까 다른 신문사에 또 그리고 있는 게 있나 봐, 어린이 신문 같은데. 어쨌든 김 선생이 술잔을 돌면서 말했다. 자, 드세. 라고. 자, 어쨌든 그는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졌다. 술이 많이 취했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그는 손가락 끝에 엎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 위에 아톰 X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 아톰 X군이 아마 그 위에 있는 것이 어린이 신문에 좀 연재하고 있는 이제 그 만화 속 캐릭터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톰 X군은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서서 우리 이제 이 그가 자신의 처지를 그러니까 투영하는 대상으로, 내지는 우리가 좀 더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게 또는 성찰하게 하는 이제 소재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이걸 계속 그리면서, 그치? 자, 자기의 삶을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봐라. 자, 동군 차나 한잔 하실까? 군과도 이별이다. 라고, 그치? 더 이상 이제 뭐야? 이제 이런 아토맥스 군과도, 그치? 이제 이 그리기가 좀 어려워. 그런 처지. 자,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하고 그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는 이제 다른 손으로 자기의 말 한번 찰싹 때렸다. 골치가 쑤였기 때문이다. 왜?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이제 연재가 얘도 안 되고 있단 말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김 선생이 이제 어린이 신문만큼 아직 안 잘린 줄 알았는데 이것도 지금 연재 안 되는 것 같아요. 헤어지게 됐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는 어디서 연재가 그만됐더라, 중단됐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군이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 위험해지는 데서 다음 호에 계속해서 우리가 연재가 중단됐어. 미안하다 아토맥스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약간 다이내믹한 순간에 끊어가는 거. 그래. 하고 그는 다 그려진 아토맥스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 끝에 손을 찍어서 지우기 시작했다. 자, 미안하다 아토맥스군. 이렇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길 부탁한다. 이제 난 힘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결국 이제 연재가 중단되고 나서 자신의 어떤 삶의 이유라든지, 그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되게 비관하고 있는, 자조하고 있는, 그치? 자, 그래서 나와 헤어지더라도 여보게 우주에 아주 광대하고도 넓고도, 그치?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있게. 나는 비록 지금 계속해서 연재를 못하지만 너는 그 공간, 그 가상 공간, 그 만화 세계 속에서는 살아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자 이렇게, 그치? 아토맥스 군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 다시 한 번 더. 자 어쨌든 그렇게 밤늦도록 술집에 앉아 있었고, 자 어쨌든 김 선생이 불쪽에서 태워준 택시를 타고 그는 집으로 왔다. 택시 안에서 그는 술이 좀 깨어 있었는데 그는 택시에 탈 때 김 선생이 쥐어준 소리용 봉투를 택시에 내릴 때 그대로 두고 내렸다. 그래서 뭐 술이 취했다는 거지.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면이 집으로 이제 귀가를 한 이후에 아내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치? 자, 그래서, 또 술을 먹고 와서 미안하오라고 해서, 그치? 또 술을 먹고, 또라는 단어 하나 밑줄로 그어볼래? 그러니까 또라는 말, 이것은 결국 뭐다? 그래, 술을 먹고 이렇게 취해서 들어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야, 최근에. 맞지? 그러니까 되게 지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있고, 그쵸? 불확실한 지금 상황. 자, 그는 방문을 열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그랬더니 아내가 퍽 취하셨군요. 좀 많이 취하셨네요 하고 남편이 근데 뭐라고? 반갑대. 그럼 이 말인즉슨 남편이 이렇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치? 술을 먹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죠? 어느 정도는 뭐야? 그래, 공감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내가 안심하게 내가 막 아픈 걸로 시작했었잖아, 그치? 배 아프시다는 건 좀 어떠세요? 하고 했더니 그래, 클로로마이신을 먹어서 클로로마이신은 말이야 흉터가 있더군 이라고, 그치? 자, 사실 배가 아픈데 지금 이런 지금 마이신 바르는 약이 연고거든, 연고. 근데 여기 지금 흉터가 있더군 하니까 바르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흉터는 결국 뭐겠어? 마음의 상처가지, 마음의 상처. 맞지? 배 아픈데 위장약 같은 걸 먹어야지. 안 그래? 그 어디에 형태가 있어요? 라고 하니까 어디에 있긴 어디겠어. 클로로마이신이지. 이거 두서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정말 취하셨어요. 하고 아내는 그를 이불 위로 눕혔다. 그러니까 정말 취하셨어요 라는 말을 더 이상 개소리하자면 꺼져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너가 마음의 상처 좀 많이 받은 거 안다. 그러니까 더 힘들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누워 빨리 자. 나는 요건 일종의 지금 뭡니까? 위로와 이해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뭐 인덱스 매겨지는 문제라서 그거 넘어갈게요. 어쨌든 자, 옆방에서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라고 해서 아마도 요게 지금 방음이 지금 잘 안 된다라는 걸 이제 표현한 것 같거든. 그만큼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그지 아주 궁핍한 상황에 처한 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자, 어지간히 성실하게 사는 척하지 하고 요 문장 별표 쳐볼까? 자, 아까 우리 보기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이전의 가치는 우리 조상 또는 우리 이제 할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또 이제 부모님들 세대에서 적어도 이제 성실하고 착하고 부지런하면 이제 그래도 밥은 빌어먹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요 그냥 단순하게 성실하고 부지런해서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 성과가 필요하다. 맞아?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 효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지간히 성실하게 사는 척 하지는 성실은 하지만 결국엔 뭐가 없기 때문에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지금 처한 상황. 임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를 비관하는 것이면서도 그렇지 아내한테 그렇죠? 이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데 아내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줘. 자 봐봐. 어떻게 해주냐면은 남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었다. 행동으로 대답을 해준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뭐야? 그래 남편아 너무 비관하지 마. 우리 그래도 뭐 하고 있다. 봐봐 다음 문장. 저는 옆방에서 또 방귀 소리가 두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재봉들 소리 들리더만 이제 방구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지 되게 반응이 열악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도 별 수 없이 보리밥만 먹는 신세인데요. 네? 그래도 밥은 먹고 살잖아요. 라고 그렇지 남편을 또 뭐하는 일종의 위로하는 그런 멘트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대답 한번 해줬고 마침 방구 소리가 나서 보리밥 먹고 살잖아요. 살밥은 아니어도 라고 그렇지 위로하는 그런 멘트다. 이해되니? 응. 자 그러면서 다음 177페이지인데 177페이지에 지금 이제 A라고 되어 있는 지금 지목된 부분이 있죠. 요게 밑에 있는 01번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야. 자 서술상 특징 물어보는 문제인데 밑에 자 01번 문제 자 선생님이 3번 선택지 바로 설명 좀 하고 자 이게 정답이 3번인데 이야기 속 인물의 소개말은 결국 내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 인물의 내면과 이야기 밖 서술자 진술이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서 이렇게 좀 섞여서 막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A 구절이. 자, 이게 지금 이제 그럼 A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쌤이 이제 한번 위에서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자, 한번 볼게. 아내가 킬킬거리며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라고 해서 그렇지? 왜? 지금 방음이 잘 안 되니까 그렇지. 방구 소리 뭐 보리밥 얘기하면은 옆에 아줌마가 또 이제 좀 창피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귀에 대고 속삭였다. 요 구절만 보면 이건 서술자 멘트라고. 같이 쌤 노란색으로 서술자 표현할게. 자, 그리고 그만해두자 아내야. 그거 그치? 요거 이제 그의 지금 내면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서술자의 지금 진술과 그의 진술, 그의 내면적 진술이 그치? 막 지금 이제 뭐에 나오는 자 섞여 나오고 그리고 자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그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이것도 서술자 진술인데 뒤에 보면 하하하하 꽤 오랫동안 웃었나 보다는 또 누구 멘트야? 그래 그의 내면이겠지. 그래서 아주머니 지금 무안해하고 있나 보다 라고 그지 재봉틀 소리가 그쳐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빨간색도 이제 나의 내면, 노란색 재봉틀 소리가 그쳐 있었다 서술자. 그리고 또 돌려요 아주머니 어서 재봉틀 돌려요 이러면서 그치 자 또 자기의 내면도 보여주고 그래서 웃음소리가 잠꼬대였던 것처럼 할 수는 없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다시 이제 요거는 또 서술자의 진술로 나타나고 있다. 맞지? 자, 그러면서 아까 낮에 버스칸에서 자기에게 자리를 내주는 영감을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서 아주머니, 그건 건강한 증거입니다. 방구 소리가 팡 하고 난 거는 건강하다고. 그래서 돌려요. 어서 돌려. 그 사이 재봉틀이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라고, 그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빨간색 나왔다가 노란색 나왔다가, 그지? 막 정신없이 좀 섞이고 있는 거예요. 자, 방귀 좀 끼워끼로써니 하며 입술을 삐쭉 내민 아주머니 얼굴이 보이는 듯 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요것도 이제 우리 서술자의 진술. 그러면서 그럼요 아주머니 방귀 좀 끼워끼로서니 제목들 소리를 주변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돌려요. 어서요. 자, 뭐 갑자기 술 먹고 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그 이유는 자, 요번에 이제 뭐 형식상 특징을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이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좀 이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지만 그치? 좀 더 솔직하고 그죠? 좀 뭐 해야 돼? 솔직하고 그치? 좀 주체적으로 살아야 돼. 근데 자기는 뭐 했다고? 자기는 아까 문화부장 앞에서 그치? 어느 정도 대충 눈치를 깠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뭐 저항도 못하고 그죠? 불만도 토로 못하고 그럼 왜 안 질렸습니까? 뭐 이렇게만 질문하고 끝났단 말이야. 그리고는 술 먹고 막 뒤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하소연하고 막 그런단 말이지. 차라리 그러는 자 상황보다는 아주머니처럼 그지? 빵 튀고 그래 하는 게 낫다 이거야. 어쨌든 뭐 그런 얘기고. 자 그리고 그는 두 팔로 아내 상바시를 껴안았다. 이건 이제 아마 아내가 사실 이해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약간 표현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자기도 아내를 때리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생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어떤 궁핍 때문에 이제 내 생활도 내 생활이지만은 우리 부부의 그치 관계가 또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또 걱정. 그지? 왜냐면 물론 뭐 지금 아내가 내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죠? 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생활이 계속되고 뭐 몇 년 수십 년 반복된다 생각해봐.
사랑만으로는 그치 그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거든. 어느 정도는 물질적인 그치 외적인 조건도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그런 것들이 지속성이 있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런 것들에도 이제 걱정이에요. 자, 그리고 어쨌든 자 그러자 앞으로 또 다가올 확인되지 않은 앞으로 다가오리니까 이거는 이제 미래로 확인되지 않으니까 불확실한. 그치? 응. 자, 수많은 날들. 이 수많은 날들을 결국 다 뭐다? 불확실하면서, 불안하면서도, 그치? 전혀 낙관적이지 않은. 아니, 결국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야? 당시에 현대인들이, 그치? 느끼는, 압박감. 심리적인 불안. 심리적, 앞에 적었어요. 심리적인 압박, 심리적인 불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그라는 인물이 느끼는 것이 어떤 내면의식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무서워서 그는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고 어쨌든 아내를 껴안고 있는 자기의 팔에 힘을 꽉 주면서 그지 아내를 좀 더 힘줘서 끌어안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자,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찬 한 잔이라는 요 구절, 그치? 요 제목이자 특정 구절의 의미, 요 중요했고, 그 다음에 그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직업, 만화가라는 거지, 만화라는 것이 60년대 사회에서는 적어도 효용이, 그치? 경제적인 어떤 생산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이 되면서 그는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밀려나는, 그러면서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 놓여있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는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신 준비하는 친구도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 작품은 꼭 기억해 두시고 나중 수능 직전 한번 10월쯤에 다시 한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주제통합 4강 비문학 주제통합 4강 수업하겠습니다. 자, 주제통합 4강은 힘의 이제 국제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두 가지 이론에서 자 접근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글은 이제 동맹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그렇지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다. 특히나 평가원 지문은 실성이 있단 말이야. 지금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그 관세 정책 때문에 여러 지금 국가들이 그렇지. 자, 원래는 우리가 사실 일본과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돈독한 사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또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치 뭐 한중일이 그치 서로는 이제 관세 안 물리고 이제 미국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 이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좀 크게 물리고자 하는 뭐 그런 어떤 지금 이제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4강 내용은 여러분이 좀 이제 뭐 기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더 같이 읽은 이후에 스스로 한번 더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가달락부터 한번 가볼 건데 국제정치학에서 국가의 힘과 국가 간 힘의 분포 내지는 균형에 관한 논의는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 힘의 이해와 관련된 것 중에서도 특히 강대국 간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가 주로 논의되는데 그때 이 논의, 이제 이론,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세력균형론과 패권안정론이란 두 가지 이론이 있다는 거야. 어쨌든 힘의 분포 내지는 그치 균형과 관련해서 그죠? 관한 논의가 그치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가 있단다. 국가적 그치 힘의 어떤 균형, 그치 분포. 그 첫 번째로 지금 세력균형론 나오는데 하나씩 쌤이 정리해가면서 좀 읽을게. 사실 뭐 이제 이 워딩에서 느껴지듯이 그치 세력균형론은 아무래도 뭐야 그러니까 국가 간 힘이 그치 뭐 해야 된다 좀 균형 상태에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 아니겠어? 그래서 이 문단 첫 문장 보시면은 세력균형론에서 세력균형론은 자 균형은 국가 간의 힘이 배분된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는데 그럼 이제 변수를 두 가지로 놓겠다는 거야. 힘이 배분된 어떤 측면 그 다음에 정책적인 측면 나눠 그 의미를 파악을 한대요. 자 전자의 측면 즉 배분의 측면에서는 자, 무정부 상태의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의 관계가 수평적인 것을 전제로. 자, 무정부 상태 수평적.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제 빈출 지문들 읽어보시면 어쨌든 국제사회는요, 정부가 없어요. 이제 중앙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UN 같은 기구, 말 그대로 국제적인 기구일 뿐이야. 이제 강압성이나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때 국가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세력이 뭐다? 균형적이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자, 이때 특정의 한 국가가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 또 일방적으로 뭐 할 수가 없다? 강요해서 안 된다. 이거 당연히 수평적이니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아니, 자, 이때 동맹 등을 통해 국가 간 힘의 결국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동맹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수단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균형 있는 분포. 자, 한편 이제 후자 측면, 후자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자, 세력이 균형적이다라는 것은 타국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넘어가기 위해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국이 수립하거나 실시하는 정책, 즉 결국 이제 저 한 나라가 너무 강해져 버리면 어떻게 돼버린다고? 우리나라의 생존에 위협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존의 차원이면서 평형의 창출 내지는 유지를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세력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는 세력 균형론의 한 부분이라고 보겠다는 거야. 자, 특히 특정 국가의 국력, 군사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어떤 이 존재와 망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그 미국이나 중국이 일본에게 일본 자위대라는 군대가 있잖아. 걔네들 왜 군대 정식군대를 인정 안 해주냐면은 걔네가 국방비 엄청나게 쏟아붓거든. 근데 정식군대를 또 인정해줘 버리면 예전에 우리 2차 대전에 이제 그 패전국인 일본, 뭐 독일 이런 나라에 또 이제 군사력 가지게 되면 또 지랄한단 말이야. 계속 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어쨌든 간에 세력 균형을 그지 맞추기 위해서 그지 뭐 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그지 타국 힘이 강해짐을 막기 위해서 수립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근데 사실 내 쌤이 봤어. 이거 글 잘못 썼다고. 왜냐면 봐봐. 국가는 세력 균형을 위해서 이게 목적이야. 자, 내부적으로 경제 발전, 군비 증강, 전략 개발이라는 수단이니까 이거 사실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정책이에요. 그치?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동맹이라는 수단이니까 결국 뭐겠어? 이건지 뭐니? 힘의 배분적 측면이다. 사실 1, 2라고 던져두고 2, 1로 설명하면 2, 1로 정리하면 안 되지, 얘들아. 1, 2로 던져줬으면 순서도 1, 2로 정리해줘야 돼. 이거는 이 수능 특강을 이 편집한 사람이 직접 쓴 글이 아니니까 글이 개판인 거야. 어쨌든 간에 이따위로 글 쓰면 안 돼. 평가는 무조건 1, 2로 줄 거야. 그지? 어쨌든 간에 이건 금방 했던 말 정리하는 문장이니까 큰 의미는 없었고 이걸 그냥 이 정책적인 측면이구나 배분적 측면이구나 라고 바꿔 읽을 수 있는 능력 이게 필요했다는 거야. 다음 그래서 이 이론에서 자는 세계의 모든 나라를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정보가 없는 똑같은 말이 무정부 상태 자 이면서 스스로 힘으로 자국을 구제해야 되는 체계 속에서 세력 균형이 일어난다. 그 결국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을 구제해야 되는 체계에서 세력 균형이 일어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내지는 다른 나라의 동맹 관계를 형성하는 이 상황에서 그럴 때 균형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자 같은 말 계속 반복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제정치사에서 나타났던 세력 균형의 형태로는 균형자형, 비스마르크형, 냉전형이라고 또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세력 균형을 나누고 있는데 정리 일단 다시 먼저 할게. 자, 일단 세력 균형론을 지지하는 또 이제 근거가 있다면 힘의 배분 측면. 그지? 자, 힘의 배분 어쨌든 자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예요. 그지? 그 상황에서 일단 모든 국가들이 수평적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강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지? 이 과정에서 뭐 할 수 있다. 특정 국가들끼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고. 두 번째는 정책적 측면인데, 자 말 그대로 이제 정책적 측면에서는 너무 한 국가가 그렇지 힘이 커지는 것을 그렇지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는 거야. 왜? 힘이 너무 커져버리면 우리 국가의 존망에 그치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가지 어떤 요인에 따라서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그런데 세력 균형론의 유형이 크게 또 세 가지로 나타나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균형자형, 비스마르크형, 냉전형이라고 좀 나와 있는데 3문단 볼게요. 자 첫 번째로 균형자형은 서로 힘이 다른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해요. 자 그러면서 제3의 세력으로서의 균형자라는 게 개입하는 거야. 그럼 다시 자 서로 힘이 다른 두 개의 세력을 우리가 A와 B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A가 더 힘이 강하다는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두 세력이 힘이 지금 균등해지려면 균형을 맞추려면 이 균형자 우리가 C라고 잡았을 때 C는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줘야 돼? A와 B. B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대등한 관계겠지. 요 상황에서 대등한 관계로 어느 정도 나아갈 수 있다 이거거든. 이제 어쨌든 균형의 역할을 하는 국가를 균형자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고 넣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약한 쪽에 균형자의 힘을 더해서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자, 두 세력의 힘은 변해졌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내가 B에 지금 힘을 실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대등해졌는데 갑자기 B 세력이 뭐해졌다고? 강해져 버렸다. 맞아? 그럼 이때는 우리 균형자가 계속 B를 밀어줘야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때는 누구를 밀어줘야 됩니까? 그때 다시 약해진 A를 또 밀어줘야 균형이 맞춰질 것 아니냐. 아니, 그래서 결국 두 세력의 힘은 가변적이기 때문에가 근거이고 균형자는 어느 국가와도 영구적 동맹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동맹관계란 균형자가 바라봤을 때 두 세력의 힘의 관계 속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A 또는 B와 그지 이렇게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 동맹관계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균형자형 정리 한번 해볼까? 자, 균형자형이라는 지자가 있으면은 A와 B라는 만약에 서로 다른 힘이 다른 세력이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 세력 중 힘이 더 약한 세력이 이제 뭐 해준다고? 힘을 더해줌으로써 결국 뭐가 되는 거야?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야. 아니, 근데 여기서 힘이 약하다라는 것은 절대적이지가 않다는 거야. 아니, 가변적인, 그러니까 A가 강하고 B가 약할 수도 있고, 그치? A가 약하고 B가 강할 수도 있단 말이지. 이런 어떤 가변적인 상황 속에서 이 균형자의 역할을 하는 국가는 약한 국가에게 힘을 밀어주는 것이 그지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 그지 없다고. 그리고 지리가 맨날 얘기하잖아.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지라는 거. 미안해. 자, 3번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문제 정답 그래서 4번입니다. 맞지? 4번 보시면은 결국 국가의 공격은 약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 그런 관계 속에서 약해진 국가에 힘을 더해주는 게 균형자의 역할이다.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계속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스마르크요. 이 예상되는 침략국이 존재하고 이 국가를 둘러싼 여러 국가를 공통적 이익에 따라 몇 개의 복합적 동맹을 맺어서 예상 침략국을 고립시켜 견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상 침략국이라는 게 아주 강한 국가일 것 같은데 이때 여러 국가가 힘을 합친 거야. 복합적 동맹 관계를 맺어. 그치? 그래서 결국 이제 고립과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가령 이건 예시까지 던져주네요. 자, 그래서 F 국가가 있고 자, 이 F 국가가 침략을 받을 것 같은 A국이 있었고 F 국가가 지금 이제 예상되는 침략국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럼 A국이 이제 뭐 하는 거야? 공통의 특정 이익으로 B시국하고 또 동맹을 맺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공통의 특정 이익으로 T국과 동맹을 맺어서 결국 A, B, C, D가 그치? 포괄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동맹을 맺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결국 F는 세계 국제 이제 이 관계 속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세 번째까지 가기 전에 잠깐만. 그래서 비스마르크. 그래서 자 침략 국가 만약에 F 예상되는 거지. 예상 침략국이 있어. 그러면은 자 여기 대해서 그치 A가 B, C와 어떤 이익에 의해서 동맹을 맺고 D와 어떤 이익에 의해서 동맹을 맺어서 그치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서 그에 대한 지금 고립과 그치 견제를 통해서 이 예상 침략한다라는 것 자체가 힘이 좀 우월한 거니까 이 예상 침략국을 지금 견제와 고립을 통해서 힘을 모한다. 결과적으로는 예상 침략국의 힘을 작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읽어줘야지. 안 그래? 응. 자, 그 다음. 세 번째 냉전형입니다. 여러분 아마 냉전이라는 거 어디는 사회시간이라든지, 그치? 또는 비문학교에서 많이 봤다. 그래서 우리가 1960, 70, 80년대까지, 그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과 자본주의 세력의, 그치? 대립. 자, 그러면서 세력 균형을 이룬 상태가 바로 대표적 아니냐. 그치? 그래서 우리 미국을 대표하는 자본주의 국가들 어떤 세력들이 다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네 둘이 뭐 했다고? 힘의 균형을 이뤘었단 말이지. 근데 8, 90년대에 이제 어느 정도 그 균형들이 소련이 붕괴되고 그죠? 하면서 그 힘이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 확 몰리게 되면서 균형이 깨지게 된 건데 어쨌든 요게 냉전형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냉전형 하면 이거는 예시로 그치? 자본주의 세력과 그다음에 공산주의 세력이 7, 80년대까지 어느 정도는 힘의 균형 밸런스를 맞춘 상태 아까 있었는데 그때는 그걸 우리 냉전형의 이제 세력 균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자,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세력 균형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그 2문단에서 1문단 마지막에 뭐래? 패권 안정론이라는 것도 있었어. 그래서 패권 안정론 한번 읽어볼 건데 마지막 단락. 자, 한편하고 리프레시 화제 전환입니다. 자, 패권 안정론은 강대국 중에서도 특정의 한 강대국이 국제 질서에서 패권국이 되고 패권한테 권력을 완전히 쥐, 그지? 아주
큰 강대국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 체제의 안정이 만들어진다고 본다라고. 그러니까 여러 국가인데 이 패권국이 있어. 예를 들어서 패권국 A라고 하자. 우리는 사실 뭐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미국이라고 해도 상관없었다. 이 미국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그렇지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국제관계를 무정부 상태, 이걸 딱 그냥 무정부라고 불리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어제 얘기했지만 우리는 아메바 금붕어가 아니에요. 금방 우리 2, 3문단에서 그렇지? 이 세력 균형론도 어쨌든 힘의 배분 측면에서 이 국제관계를 무정부 이제 상태라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었거든.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세력 균형론과 공통점이다. 다만, 자, 국가 간의 관계는 강대국, 중간국,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무슨 관계? 수직적 관계니까 위에 있는 세력 균형론과 차이점이다. 이 정도는 번쩍 해줬어야 된다. 또는 정리해가면서 읽어주면 그렇지 이 정도는 바로 캐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패권 안정론은 기본적으로 자 똑같이 무정부 상태를 전제로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위에 있는 이 세력 균형론과 다르게는 국가 간의 어떤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다. 기본적으로 일단 뭔가 이제 이 구속 또는 억압의 어떤 이제 통제의 어떤 관계를 인정하는 어떤 이제 이 입장인 것 같은데, 자, 패권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목적, 결국에는 자 정치적 또는 경제적, 군사적인 원조 등과 같은 자 1번 긍정적 자극을 타국에게 나눠주는 거야. 사실 우리 지금 자 북한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누가 주둔하고 있어?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어. 군사적 지원 원조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막 이제 6.25 전쟁 끝났을 때 경제적 정치적인 지원 엄청 받았거든. 이제 아직도 군사적인 원조 받고 있어요. 근데 저 트럼프가 자꾸 뭐 방위비 더 내려 지랄해가지고 뭐 다시 돌아가니 말고 그런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안전 및 소유권의 보호라는 국제적인 공공재를 제공하거나 국제적인 공공재 제공. 그렇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누가 침략했을 때 우리 미국이 도와줄게.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우리가 동해상에 되게 막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 우리 일본과 우리나라 동해 사이에,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 또 필요한 비용을 또 분담하기도 하는.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지금 이제 패권국이, 그치? 여러 국가들에게 저런 1, 2, 3번과 같은 것들을 뭐 하기 때문에 제공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패권국이 제공하는 일종의 공공재, 그치? 긍정적 자극들은 결국 현상타파를 기도한다는 건 지금 이 현상, 이 패권국이, 그치? A국이잖아? A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바꾸기를, 그치? 원하는 그런 어떤 국가의 출현을 뭐 한다고? 억제한다고. 쉽게 해서 우리가 패권국을 A로 잡았을 때 저기서 현상타파를 기도하는 국가에는 누구겠어? 중국을 얘기하는 거겠지 뭐. 그치? 중국 같은 국가의 어떤 출현을 억제해서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 왜? 결국 이제 말해 중국과 같은 이제 패권국에 도전한 나라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 뭐야? 또 세계적인 갈등도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 이제 그걸 애당초 뭐 하겠다? 방지해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패권국만 존재하게 되면 그치? 그 패권국의 지배 통제하에 따라서 그치? 다 질서 있게 살아갈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안정과 그치? 평화를 유지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좀 단순한 어떤 이제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네. 어쨌든 간에, 자, 그것을 동시에, 자, 장기적으로는 자국에서 자국은, 저기 누구야? 패권국입니다. 패권국 자국의 이익을 이제 최대화할 수 있는 거지. 최적화했던 패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다 자기들 말대로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체제를 창출할 수. 그래서 패권 안정론에서는 어쨌든 패권국을 국내 정치에서의 정부는 아니야. 처럼이란 표현이 있지. 맞지? 자, 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권위체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따라서 패권국은 다른 국가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패권국은 국제체제의 안정을 가져온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 패권국이 지금 베네핏을 준단 말이야. 1, 2, 3번. 맞아요? 긍정적 자극, 그 다음에 공공재 제공, 비용 분담까지 해준다고. 그런 원조를 지원을 받는 약소국 또는 중간국들 있잖아요, 그치? 이런 국가들은 결국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다고? 패권국의 그치? 명령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국제체제는 패권국을 중심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패권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자 약소국은 통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한미군 뺀다 하면 벌벌 기고 제발 좀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지랄한단 말이야. 그치? 지금 빼면 안 됩니다. 뭐 지랄하는데 빼도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도 뭐 나름 이제 군사력이 저쪽을 갖춰진 나라는 몰라.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나중에 너희가 사회 공부할 때 공부해 보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과거를 읽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네 문제 나왔거든. 그러면은 쌤이 어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문제 바란스는 맞아야 된다.
둘둘. 그치?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가를 읽고 자,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본다면은 1, 2, 3번은 각을 읽고 풀 수가 있단 말이야. 4, 5번은 낙을이거든요. 1, 2, 3번. 자, 1번, 2번 설명자 내용 정의 개념이니까 스킵하고 3번 소리 한번 보세요. 패권 안정론이야. 그러면은 패권 안정론은 국가들의 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 국가들의 힘이 수직적으로, 그치? 즉 뭐야? 그래, 평등하지 않게 그저 구성되기 때문에 3번 설익제나는 균등하게 분포라는 말은 이거는 지금 패권 안정론하고 층위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누구? 세력 균형론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층위를 딱딱딱 맞춰서 읽어주시면 그렇지. 이 자리가 수직 들어가야 되는데 수평의 의미를 지닌 지금 단어가 들어갔다? 안 돼. 정답 3번이네. 이렇게 가요. 그리고 2번은 A와 같은 상황, 즉 패권국이 약소국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약소국에 대한 설명인데 근데 B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B를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 읽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는 이제 나를 통해서 푸는 것이긴 한데 B를 좀 눈치껏 빠르게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게 편승 전략이라고 나와 있어. 편승이라 쉽게 해서 얻어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약소국 입장에서 패권국의 통제를 받긴 합니다만 패권국의 이런 1, 2, 3번과 그 베네핏을 통해서 그 자국의 이익을 지금 얻을 수 있는 거지. 자국의 이익을 이제 패권국이 약간 편승해서 얻는 그런 어떤 입장으로 본다면 자 1번 선에 논리를 한번 풀어봐. 1번 선했지. 다른 약소국이나 중간국과 동맹을 맺 패권국에 대항은 아니지. 패권국이 주는 어떤 베네핏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획득하는데 왜 대항을 해? 대항 X. 2번 자국의 공공재를 패권국에 제공. 야, 패권국이 약소국에 제공한다고 하지 않았니? 약소국이 줄 게 뭐 있어? 그냥 따르는 것밖에 없지. 그지? 3번에 자 이익을 최소화. 나는 여기서부터 약간 의심스러웠다고. 논리적으로. 일단 이 국가라는 이 존재는 그치 자국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어떤 행동을 목적으로 그죠 어떤 정책적인 그치 또는 정치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익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국가 이익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납득이 안 되면 좀 곤란한데 정민아 폰 던지기 전에 내가 씨발 좀 고3 수업하는데 내가 핸드폰 얘기해야 되겠나? 니 어제도 그랬다. 다시 3번 이익을 최소화하고 이념에 따라 수정주의 국가나 패권국과 동맹을 맺어야 할 것이다. 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말은 그치? 아니 이익을 어쨌든 얻기 위해서 패권국의 통제를 따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3번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은 나 글을 읽고 한번 판단하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지? 근데 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이익의 최소화가 안 맞지 않다. 그 다음에 4번에 패권국과 동맹을 맺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전쟁 비용이 들지 않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전쟁이 그로 인한 피해를 막는다. 그럼 결국 이제 약소국이지 이런 거야. 아까 전쟁 군사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렇지. 그리고 원조를 받음으로써 그런 이익을 얻는 거야. 만약에 약소국이 전쟁이 터지면은 가진 나라보다 약소국 같은 나라는 피해가 더 극심할 거야. 그지? 그런 것들 막는 것 자체가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패권국의 통제를 따르게 되는 뭐야? 그런 이익 전략들 아니겠느냐. 아니? 정답은 나는 4번이라 생각을 했어. 그럼 쌤 5번은요? 자, 패권국과 함께 국제 질서 형성과 유지의 중심이 패권국가 어떻게 얘네가 약소국이 중심이 될 수 있느냐? 그지? 패권국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 속에 그냥 하나의 부분으로서, 그지? 하나의 요소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일 뿐인데 어떻게 같이 중심으로 나아가? 그지? 이거는 우리 패권 안정론과 그 A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문제가 4번 풀었고요.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가만 가지고 물론 2번은 만약에 내가 지금 논리가 좀 부족해서 2번은 못 풀었다 하자. 근데 가만 가지고 1, 3번 풀었잖아. 4번은 가로 풀 수 있어 없어? 가로 못 풀어요 지금. 그렇게 돼야 된다고. 가로 2개 풀었기 때문에 나로 2개 풀어야 된다. 맞지? 그래서 과감하게 4번 일단 스킵하고 우리는 낙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각 국가를 통할하는 공권력이 없는 국제사회. 그렇지. 아까 왜? 정부가 없는, 그치. 국제사회란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안보를 확보 또는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국가가 힘이 좀 약한 나라. 그러면 심각한 정도의 위협을 느낄 때 채택하는 전형적인 그 정책 수단이 바로 뭐다? 동맹이다. 그럼 요거는 사실 아까, 어디 있었지? 아까 우리 세력균형론에서도 아까 동맹 얘기 한번 했었거든, 그치? 저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상수를 하려나 보다. 그래서 동맹의 어떤 개념부터 설명을 해줬네요. 자, 어쨌든 동맹이라는 것은 자 국가 간 힘의 결합이고 상호 군사적 지원의 약속이다라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런 안보 정책 또는 군사적 지원이라고 하지만은 동맹은 안보상의 위협뿐만 아니라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되기도 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동맹을 맺는 그 자 근거 이유 첫 번째 일단은 안보, 두 번째는 공통의 이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목적.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읽으려고 보니까 뭐로 시작해? 그러나로 시작해. 그러나 동맹은 어디까지나 자국을 위한 거. 아까 다시 한 번 더. 자국의 어떤 이 위기를 그치 극복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념에 따른 동맹 결속의 약화보다도 이익에 따른 동맹 결속의 약화가 더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가 여기서 말하는 약화의 정도가 더 뭐하다? 이 이익에 따라서 더 극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동맹의 결속력은 신념, 이념과 이익이 있으면은 이념을 이익이 뛰어넘어. 그치? 이념을 떠나서 우리 자국의 이익이 더 되고 덜 되고를 따졌을 때 동맹이 맺어지고 안 맺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일본하고 그렇게 사이 안 좋아요. 근데 미국이 관세 보복한다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묶어가지고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 막 문단 말이야. 그래서 한중일이 지금 뭐 하려고? 미국에 대항하려고, 야, 우리끼리는 관세 물지 말자. 이 지랄 한단 말이지. 사실 한중일 세 국가가 각각 비호감인 나라 1, 2, 3등 뽑으라면 각각 우리나라 또는 일본, 중국이 각각 1, 2등 해요. 안 그래? 그 정도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 근데 뭐 하다고 그런 이념을 넘어서 자국의 이익으로 동맹관계를 관세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시성이 있는 지문들은 평가원 지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읽을 주제통합 6강이 또 법지문 해석, 대법원의 법리 해석 이런 지문이 나와요. 최근에 또 대법원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지? 너무 시성이 있는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읽어보고 오셔야 된다고. 알겠지? 어쨌든 자, 이러한 문제도 불구하고 동맹은 약소국의 안보 불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이념은 그치? 이익은 이념을 뛰어넘어서 그죠? 동맹을 맺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점이에요. 1문단 이 정도로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문단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동맹을 어떻게 맺느냐? 동맹 전략에는 균형 전략과 편승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균형 전략은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또는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항해서 결국 힘이 덜 강한 국가들이 하나의 동맹을 맺어 국제사회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패권국 등장을 막아버리는 거야. 말 그대로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의 힘이 몰빵돼 버리니까 대항을 한다 이거지. 그럼 이제 결국 오른쪽에는 편승 전략은 봐봐 하지만으로 이어진단 말이야. 편승 전략은 편승이라 아까 내가 얻어타다, 버스타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 힘이 강한 국가에 대항하는 게 아니고 힘이 강한 국가에 뭐하겠다 편승, 들러붙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니? 이미 워딩, 사회지문 같은 것들이 워딩에서 의미가 어느 정도 함의 되어 있다고. 자, 2차 대전 이후에 강한 힘을 가진 이 미국의 서구 유럽이 뭐 했다고? 협력을 해버렸다고. 그럼 이 말인즉슨 균형 전략으로는 이 국제사회를 이제 설명하는데 뭐가 있다? 한 개 문제가 있더라는 거야. 분명히 너거는 대항한다고 했는데 힘이 약간 상대적으로 힘이 약간 서구 이 유럽이 힘이 강한 미국에 붙어먹었다는 거죠. 그치? 균형 전략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폐지. 자, 결국 이제 이는 힘이 강한 국가에 힘이 덜 강한 국가들이 동맹을 맺은 동맹 협력 같은 말이겠죠. 결국 자 맺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균형 전략의 한계가 나타났다. 그럼 이제 균형 전략과 달리 편승 전략은 패권국 또는 힘이 강한 국가와 다시 뭐 하는 거라고? 동맹을 맺는다. 그래서 이 국가란 결국 뭐야? 패권국이겠지. 그치? 힘이 강한 국가가 그치? 가진 그런 힘을 통해서 국익, 이때 국익은 어느 나라의 국익, 패권국이 아니고 이 나라에 들러붙은 국가. 그치? 편승국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죠? 편승국이 자신의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다. 자, 어쨌든 간에서 동맹의 전략에 크게 또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균형 전략이 있고 자, 편승 전략이 있는데 균형 전략은 자, 힘이 강한 국가에 뭐 하는 거라고? 대항해서 여러 국가가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건 2차 대전 이후에 그치? 자, 나타난 그 이제 사회, 국제 질서, 일단 국제 어떤 정치 상황과 안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폐지. 그러면서 편승 전략. 자, 힘이 강한 나라와 오히려 뭐 하더라고? 동맹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동맹 관계를 맺은 즉 편승국이 자국의 이익, 즉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죠? 제 전략을 도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편승 전략의 그 유형이 또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방어적 편승, 두 번째 자칼식 편승, 세 번째가 영합적 편승이라고 나올 건데 하나씩 한번 읽어봅시다. 3문단입니다. 자, 슈엘러라는 사람이 편승 전략을 다양한 국익의 확보와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방어, 자칼, 영합으로 나눴는데 분류. 자, 그래서 방어적 편승은 강대국이나 패권국과 대립하는 약소국이 무모한 전쟁 비용을 피하기 위해 강대국, 패권국과 동맹국 맺는. 당연히 붙어봤자 우리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뭐 해버리는 거야? 강대국과 동맹 맺어서 전쟁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버리면은 어쨌든 간에 뭐 군비는 좀 낮춰질 것이고, 그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비될, 그지? 이 군비도 낮아질 것이니까. 방어, 자, 편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렇지? 이제 뭐 군사적인 또는 군비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제 베네핏인 거죠. 자, 다음에 자칼식 편승은 수정주의 국가와 세력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의 이익을 여기서 말하는 수정주의 국가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수정주의 국가나 패권국에 도전해서 패권국이 되려는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이 현실과 연결시키면은 미국의 저항에 대항하려는 중국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국가, 약간 이제 대세로 살짝 떠오르는 나라에 뭐 하는 거야? 딱 편성해가지고 베네핏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정주의 국가. 이거 오른쪽 짜릴 것 같은데. 어쨌든 수정주의 국가와 동맹을 체결하는 겁니다. 중국에 들라붙어가지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영합적 편성이라는 것은 전쟁의 결과가 거의 확정적. 예를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치? 만약에 뭐 어느 나라의 그치 승리가 이제 거의 확실시가 됐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살짝 이제 발을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가 뭐 군사적 원조를 좀 해주지 않았냐, 그다음에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그지? 하면서 뭔가 좀 베네핏을 얻기 위한. 그래서 전쟁의 승리국가에 그지? 살짝 이렇게 발언 쳐가지고 베네핏 얻는.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 단어가 한번 보시면 어쨌든 동맹의 개념과 전략을 통해 동맹은 자 하나의 공통된 목표로 맺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요 문장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 사회지문, 인문지문, 예술지문, 철학지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동시사고 반대사고가 돼야 된다고. 정민아, 하나의 공통된 목표로 맺어지는 게 아니면은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라는 말도 되게 좀 추상적이긴 한데 그게 다 좋아. 하나가 아니고 뭐 복합적인 어떤 목표 내지는 관계 속에서 동맹이 맺어진다. 이 말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말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독해력을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복합적인 목표나 관계라는 것은 아까 뭐 군사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뭐 관사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그치? 뭐 문화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죠? 뭐 한다고 동맹이 맺어지고 또 떼질 수도 있고. 어쨌든 영원한 패권국 없어. 그치?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어. 오로지 뭐 자국의 국익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국익과 관련해서 복합적인 목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제는 뭐였던 적이었던 국가가 내일은 동지일 수도 있고, 이제 내일 동지였던 국가는 그치? 그 이후에 그치? 모레에도 또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또한 동맹을 맺은 국가 자체도 동맹 맺은 국가 간의 호의적 관계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믿지도 않아요, 사실. 언제든 깨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동맹 전략이라는 것은 자국의 상황, 국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 요겁니다. 어쨌든 간에 첫 번째 문장 요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네요. 4문단에서는. 좋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 건데 아까 2번 다시 한 번 더. 아까 그 A와 같은 이제 패권국의 어떤 지배를 원조를 받는 거지 약소국 입장에서 결국 뭐라? 예, 편승 우리가 전략을 사용한다면 결국 여기서 뭐 하는 거라고? 사실 전쟁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4번은 확실하게 정답이 됐던 거야. 우리가 논리로 풀 수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확실하게 읽고 풀어도 상관없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지금 이제 그 237페이지 4번 문제인데 국제정세 1, 2, 3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 요걸 통해서 그럼 결국 이제 동맹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풀어보라는 건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1, 2, 3번에 지금 무슨 균형론의 입장에서와 같은 가글의 관점에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눈치껏 빨리 보면 1, 2, 3번은 스킵해버리고 4, 5번부터 먼저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부터 선생님 먼저 볼게요. 동맹 전략에 따르면요. 국제정세 2를 가리켜요. 국제정세 2. 자, 2를 봤을 때 A국을 중심으로 지금 3개의 동맹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치? 하나, 둘, 3개. 가나다 동맹. 자, 그래서 A국은 C국에 도전하는 지금 봐봐. 너희들 이거는 당구장 표시만 봐도 있잖아. A국은 지금 가장 강대국이에요. B국은 지금 중단국이란 말이야.
어떻게 A국이 C국에 도전하는 국가가 돼? 오히려 C국이, 그치? 지금 봐봐. A국은 C국을 이렇게 뭐 함으로써, 견제함으로써, 그죠? C국이 지금 자신들의 그 패권이라든지, 그치? 힘에 도전하지 못하게 찍어 누르려는 어떤 패권국으로 봐야죠. 어떻게 C국에 도전하는 나라로 봐야 되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주의 국가는 A국이 아니고 C국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A국이라는 패권국의 뭐야? 밀려가지고, 그치? 뭐 하게 돼버리는 거야.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우리 이제 균형 전략에 편승 전략 있잖아요, 그렇지?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E국이 A국으로 붙어 먹은 것 같아. 맞지? 어쨌든간에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해되나? 그럼 나머지 선택지 한번 내볼게. 자, 1번 선 있지 봐. 세력 균형론의 관점에서 국제정세 1에 G국이 동맹 나에 지금 가입해서 G국이 자 힘이 더해졌다면, 그래서 오른쪽 봐봐. 자, 첫 번째 왼쪽에 동맹 가 세력이 이제 컸단 말이야. 근데 G국이 그렇게 포함이 되니까 이꼴 관계가 됐단 말이지. 균형자 역할한 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세력균형론의 관점에서 국제정세 2에 A국이 D와 E, 그 다음에 자 각각 이렇게 동맹 맺은 것을 결국 C국을 고립하기 위함이다. 뭐 하기 위함이라고? 얘네가 패권국이 되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읽어야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세력균형론의 관점에서 국제정세 3은 A, B, C, 그 다음에 D, E, F가 지금 적대적 관계다. 그러니까 각각 지금 이제 다른 세력대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죠. 적대 관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선 있지. 동맹 전략에 따르면 자 국제정세 3은 힘의 균형으로 인해서 패권국이 등장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자 동맹 A 국가가 분명히 강한 나라긴 해. 힘의 크기로 봤을 때는. 그치? 그런데 지금 요게 지금 이제 자 동맹 관계로 묶이면서 이게 지금 밸런스가 지금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A 국가를 패권국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도 균형 어떤 이 전략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자 패권국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치? 그 정답은 4번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요 지문 내용은 여러분 먼저 이제 쌤이랑 본 친구가 이거 또는 이제 본인 먼저 읽은 친구도 있을 건데 본인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봐서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쌤이 이제 수요일쯤에 또 공지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하는 내용들 미리 읽어와야 된다고 매주 강조해요. 알겠지? 그래서 미리 먼저 읽어와 주시고 내일 또 내내일까지 연휴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월화 자 쉬는데 근데 뭐 이감 신청한 친구들은 쌤이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월화 중에 모의고사 쳐서 5월 말 채점한 다음에 쌤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다가오는 또 이제 목요일입니까? 5월 8일 5월 모의고사 치거든요. 뭐 모의고사니까 교육 청거니까 한숨 자야지 지랄할 모든 시험은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뭐 한 달 남았어요 이제 딱 육모가 6월 3일인가 4일인가 저기 대선 다음날 하잖아, 그치? 딱 한 달 남은 것 같은데 또 육모 대비하는 겸 해서 5월 모의고사도 신중하게 한번 잘 쳐보세요. 알겠지? 고생 많으셨습니다.